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요소와처럼 데나리온 김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와. 대표님, 예. 요즘 뭐 모든 자산이 정말 많이 올랐죠. 네, 예. 그러다 보니 뭐 또 뭐 운용사에서는 예. 세계 대전 이후에 급락할 거다. 그만큼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아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그 로버트 기요사키는 4월 7일 날 예. 그렇게 자기 트위터 X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거품이 껴있는 모든 자산이 앞으로 다 무너질 거다.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코인 이야기를 하고요. 비트코인 네, 사라. 그러니까 달러는 망하고 코인은 살아날 거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선은 로버트 기요사키는 우리한테 저자로서 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자로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언론들에서 조금 지급을 해줘요. 네. 근데 냉정하게 보면 로버트 기요사키를 지급해주는 언론들이 그닥 큰 언론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큰 언론들은 아닌데 우선 로버트 기요사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투자 전문가도 아니에요. 작가입니다. 작가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일 맞습니다. 뿐이에요. 그리고 네네. 작가이자 인쇄, 엄청난 책이 팔렸고 그 인쇄 수입, 그 다음에 네. 그로 인한 강연 수입. 이것이 로버트 기요사키를 부자로 만든 원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이 어떤 투자를 잘해서 뭐 처음에 잘한 것도 있겠지만 이때까지 어떤 금융이나 뭐든 이렇게 해서 부를 쌓았다는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나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확실해요? 확실해요. 왜냐하면 네. 2012년도에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자기가 번 돈 가지고 네. 몇 개 회사를 차렸어요. 주로 강연 네네. 이런 매니지먼트 네네. 회사들인데 몇 개 회사를 차렸는데 그 중에 한 회사인 리치 글로벌이 파산했어요. 대주주가 네, 로버트 그래, 기요사키였거든. 네네네. 그런데 왜 파산했느냐라고 내용을 들어보면 네.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강연을 할 때, 네. 강연을 다닐 때 매니지먼트를 누가 도와줬는데 네네네. 그래서 강연 수입의 일정 부분을 서로 나누기로 해서 동업했지. 네네네. 동업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쌩 깠대요. 돈을 엄청 벌었는데. 엄청 벌었는데. 네. 그래서 왜 우리한테 우리 몫을 주지 않냐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네. 그쪽에서 청구한 돈이 네. 무려 그 당시 네. 원화로 260억 원이에요. 야, 260억을 청구했다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러면 강연 수익의 일부가 260억이라는 일부가. 거죠. 근데 260억조차도 안 줬다, 떼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송이 걸렸고, 네. 그 소송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회사가, 자, 개인하고 회사는 다르잖아요. 회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리치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파산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대주주는 로버트 기요사키거든. 그렇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자기의 강연 수입을 어차피 동업해서 주기로 한 것을 리치 글로벌한테 정자를 해주면 돼요. 네. 그럼요. 근데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강연이나 저자 인쇄 수입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지. 그 당시에 본인 개인 자산도 엄청났을 거잖아요. 엄청나죠. 예, 그 당시에 개인 자산 추정했던 것이 8천만 달러였다니까. 그 당시 환율 기준으로 한 900억 원 됐다고 해요. 와. 한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니 같이 동업했던 자기 강연을 도와줬던 한 200 몇십억 그것을 쌩 깠다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사람의 말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나쁜 사람들의 악인들의 말로는 딱 정해져 있어요. 항상 네. 사기쳐. 맞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 한 것도 약간 사기성이 있다. 왜냐? 이 친구가 최근에 비트코인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요즘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빚이 부채가 네. 10억 달러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화로 따지면 약 1조 4천억 가까이 돼요. 아니 자산이 많을 텐데 빚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생계형 빚이 아니라 네. 투자를 위한 레버리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레버리지를 왜 이렇게 했지 하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에 내 짐작입니다. 네.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나 빚을 내서. 그래서 코인을 사고 요즘은 코인 이야기 자주 하는 거 예. 보니까. 그래서 자꾸 코인을 띄우려고 하지 않냐.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실제로 한 10년 전부터요. 10년 전부터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는 주식이 폭락한다 이야기를 꾸준히 했던 계속 그 이야기 했습니다. 했는데 네.
한 번도 안 맞았죠.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전문가 아니고 투자 전문가 아니고 오로지 자기의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일 뿐이라고 네.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런데 악인의 말에도 네. 또 귀담아 들을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나름대로. 있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한 또 다른 전문가들도 가끔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크게 조정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의 배경을 네. 한번 살펴보면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찾을 수 있다고 봐요. 네네네. 그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로버트 가지 기요사키가 이렇게 이야기한 배경, 그거는 팩트입니까? 팩트죠, 오케이. 팩트. 네. 첫 번째는 네. 미국의 부채가 엄청 많아요. 아, 장난 아닙니다. 네, 사실. 장난 네. 아니죠.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가 얼마냐 하면 한 석 달 만에 무려 1조 달러씩 증가된다고요. 원화로 따지면 1350조. 석 달마다요? 석 달마다. 와, 석 달마다. 우리나라 GDP보다 많은데요? 당연하죠. 훨씬 많죠. 그리고 지금 현재 1월 4일 현재 기준 네네. 미국 연방 부채가 34조 달러라고 하니까 원화로 따지면 무려 3경 5천조 원. 자, 이것은 의미가 없어. 경 언제 오버해봤습니까? 이게 경. 조가 붙는 경이니까 이거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숫자 노름에 불과해. 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 자체가 부채가 많다는 건 심각한 문제죠. 네. 심각한 문제인데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10년 전에도 같은 얘기 했어요. 아니라는 거죠. 네. 또 미국이 달러 기축 통화 국가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네.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이웃 나라 일본도 굉장히 국가 부채가 많고 그 때문에 30년 깔아앉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일본이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던 것은 일본도 나름대로 엔화, 그렇죠. 이 국제 간의 기축 통화의 한 꼭지를 차지하고 그럼요. 있기 때문이거든. 네네네. 그런데 달러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잖아요. 달러에 비하면 아주 영향력이 적은 엔화를 가진 일본도 버틴 거죠, 30년을 30년. 버텼다면 네. 미국은 압도적인 영향을 가진 미국은 사실 이 정도의 아까 우스개 같은 이게 뭐 우스개 같은 부채죠. 숫자 노름. 이 숫자 노름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어요. 그죠? 그럼 결국 그 미국의 부채 리스크는 네. 변수가 아니고 상수가 되겠네요. 예, 맞아요. 일반적인 거라는. 예, 일반 이 부채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네. 절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게 기축 통화가 크다. 그러니까 이 부채 리스크 가지고 세계 경제가 폭망한다, 미국이 폭망한다 하기에는 그렇죠. 이것은 그건 맞죠. 너무 익숙한 이야기라는 팩터이지만 예, 이거 하나 예, 가지고 예. 미국이 망하니까 그렇죠. 비트코인을 사라는 논리는 맞아. 네. 안 맞다는 너무 거죠. 좀안 맞죠. 지금까지도 부채 문제는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네. 상수라는 거죠, 상수. 자, 두 가지 사실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네. 요즘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지난주도 뭐 최고로 올랐죠. 은도 많이 올랐고. 맞아요. 네. 또 비트코인도 최근 주춤하지만 어쨌든 많이 이러면서 올랐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많이 올랐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값과 비트코인의 최근 상승 추세를 보면서 이 달러 자산에 대한 가치 하락에 대한 걱정도 있죠. 네. 있는데, 자, 본질적으로 금값이 오른 이유는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그럼요. 있으니까 아무래도 실물 자산, 네.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그렇죠. 금을 선호하는 영향이 특히 중국에서 많이 사들인다고 네. 해요. 자, 그래서 각국이 달러라는 종이 자산보다 네. 금과 은 이런 실물 자산을 더 많이 비축하는 심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 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원에서 좀 분석해 봐야 된다고 봐요. 달러 자산에 대한 불안 심리보다 마지막 반감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것 때문에 4월 달. 그렇죠. 네네네. 그다음에 또 ETF로 상장됐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 문제라고 하죠. 네.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의 가격 변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수요를 좀 가격을 끌어올렸던 이제 그런 원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 주장에서 두 가지 팩트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거짓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선 이제 두 가지 팩트는 정리해드리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가지고 있는 혼자만의 팩트는 아니에요. 다 일반적인 팩트. 우리도 알고 있는 알고 거고 있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어느 정도는. 예. 예, 그래서 한 가지 거짓은 뭐냐면 네. 이건 분명한 거짓인데 이것은 우리가 기회 요인이에요. 예, 우리한테 나온다. 이거를 잘 이해하면 네. 만약에 그의 주장처럼 자본 수장이 붕괴한다면 네. 달러가 붕괴한다면 역설적으로 달러가 오히려 치솟아요. 자본 시장이 어렵거나 어려울수록 사실은 돈이 네.
미국 달러와 그렇죠. 미국 국채로 다 들어오죠. 맞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가장 아직까지는 경제 대국은 미국이거든요. 뭐 한국으로 두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어떤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대안이 없고 달러와 미국 국채 외에는 조금 전에 우리 센터장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른 대안이 없어요. 뭐 또 어떤 분들은 언젠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겠지만 그렇죠. 그러잖아요. 세상에 뭐 영원한 재고는 없는데 우리 때는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생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의 살아생전에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금세기에 닥칠 문제는 아니다. 이게 서서히 그렇죠. 생길 수 있는 문제지. 우리가 누가 볼 수 있겠죠. 맞아. 생기면. 또 서서히 생긴다고 할 때는 반대로 옛날에 우리가 중국을 생각했잖아요. 반대로 미국을 대체할 만한 다른 국가가 떠야 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점점 오히려 중국은 더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어쨌든 중국이 지금 무너진 거죠. 미국은 더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공장은 또 미국이 전부 자기 자국으로 옮기고 있고 자기들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보면 좀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다 망하고 달러도 망하니까 비트코인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이야기 들었지만 자기가 사 놓은 것 같아, 이 친구가. 그런데 만약에 이 달러 패권이 무너질 정도로 자본시장이 붕괴된다면 이 달러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요. 그러겠죠. 그죠? 자,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다면 곳곳에서 무정부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죠? 해킹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해킹. 금융 시스템 붕괴되고 해킹, 온갖 범죄, 속수무책. 자, 그러면 내 전자지갑에 있는 비트코인 이걸 내가 뭐 만져나 볼 수 있나? 하다못해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나? 아무나 그냥 말 그대로 가상자산. 차라리 금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금이 더 나을 수 있죠. 진짜로요. 이 비트코인 자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안전하게 감춰둘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데 뭔 놈의 비트코인이냐.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분명히 다른 지금 꿍꿍이 속에 있다. 10억 달러나 빚을 냈다고 하니까 그런 꿍꿍이 속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로버트 기요사키의 주장은 역설적이지만 자본주의가 건재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해요. 그렇죠.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베이스, 그죠? 자본시장이 건재하다. 그럼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항상 상승한다. 이것을 베이스로 잘 인식하고 있다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주장한 대로 설령 자본주의의 큰 위기가 닥친다면 그때 그것은 뒤돌아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다. 그죠? 기회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건재하다면 그때 위기는 항상 기회였다라는 것을 다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그랬죠. 수없이 배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로버트 기요사키를 신뢰하지 않지만 전혀 또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비슷한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들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오히려 그럴 때 아까 자본주의가 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라고 보면 오히려 여윳돈이라면 여윳돈이라면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공부를 통해서 사실 요즘 자산 시장이 많이 올랐지만 또 뭐 올해 안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좀 떨어질 때 기요사키 말이 맞구나 라고 해서 모든 자산을 팔거나 또 코인으로 옮기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늘 시장은 건강하게 오르다가 떨어지고 떨어질 때 우리가 기회비용을 만들려고 했고 여윳돈으로 투자하면 결국은 자본주의는 성장한다는 걸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기서 저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